지난 시간에 우리가 용승과 침강에 대해서 새로 내용을 배웠었죠. 그래서 그 내용에 이어서 전 세계 용승 해역 좀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엘니뇨와 라니냐라는 새로운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용승 해역은 지금 여러분들 프린트 52페이지에 있고요. 만약에 프린트가 없으면 여러분들 순위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놨으니까 그거 참고하면 됩니다. 여기 보면 일단 적도 부근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용승이 일어난 지역입니다. 이렇게 적도 부근의 해역에서 나타나는 용승의 이유는 바로 적도 용승에 의한 것이겠죠. 앞에서 우리 용승의 종류 3가지 배웠었습니다. 요거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적도 용승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연안 부근에서 용승이 일어난다 해서 연안 용승이 있었고, 세 번째는 고기압이라든가 저기압 부근에서 나타나는 용승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주로 대륙에 이러한 연안 부근에서도 용승이 나타나고 있는 거 볼 수 있죠. 캘리포니아 용승이라든가요, 페루 연안에서 나타나는 용승, 혹은 아프리카 서해안 등의 이러한 용승들이 나타나는데 다 공통적으로 동해안에 발달하고 있나요? 서해안에 발달하고 있나요? 그렇죠. 서해안에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해안에서 연안 용승에 의해서 이러한 용승이 나타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시인 페루 연안부터만 좀 보면요, 요런 식으로 바람이 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요거가 남동무역풍이죠. 페루 부근에서 0도에서 30도 사이에서 남동무역풍 불었습니다. 요때 이 바람에 의해서 해수가 이동을 할 텐데, 에크만 수송에 의해서는 남반구는 어느 방향으로 이동한다고 했었죠? 왼쪽 직각 방향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수가 이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 연안 부근에 표층의 발산이 나타나게 되면서 용승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면서 용승에 대한 내용은 마무리할 거고요. 이 용승과 또 관련된 것이 이러한 기후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막이라든가 건조지대가 용승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이 내용은 여러분들 프린트 51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날개 부분에 스님이 용승의 영향에 대해서 그러한 내용을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거 꼭 반드시 참고하면서 지금 여기 있는 부분, 캘리포니아 연안 부분도 한번 봐보세요. 여기 부근에 지금 사막이 발달되어 있는 거 보이죠? 여기 부근에 비해서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류뿐만 아니라 용승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정리해 두면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내용인 엘니뇨와 라니냐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엘니뇨와 라니냐는 여러분들 통합과학 때 사실은 배웠었던 내용이고, 조금은 그래도 익숙한, 들어본 이름이기는 할 거예요. 엘니뇨와 라니냐. 몰라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선생님이 근데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것을 전제로 처음부터 차근차근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엘니뇨라는 것은요, 적도 부근에 동태평양이 있는데 그 지역의 경우가 혹은 중앙태평양까지의 표층수온이 평소보다 0.5도 정도 이상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엘니뇨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대로 이 0.5도 이상 정도 이 동태평양 부근의 표층수온이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되면 우리는 그거를 라니냐라고 부릅니다. 왜 이렇게 높고 낮은지 아래에 있는 내용 한번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위에서 우리 이 태평양 부근을 위에서 쳐다본 겁니다. 남태평양 부근을 위쪽에서 쳐다본 건데, 이 물방울처럼 보이는 거가 물방울이 아니고요. 거기다가 나중에 헷갈릴 수 있으니 적어주세요. 인도네시아예요. 인도네시아를 이쁘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기역자를 거꾸로 한 요 모양은 남미 부근의 일부 대륙을 나타낸 거로 페루 부근이라고 생각을 해 두세요. 자, 요렇게 됐을 때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에는요, 여기 부근에서 부는 바람 무슨 풍이죠? 요거 기억해두고 있어야 합니다. 무역풍이었어요. 무역풍. 적도에서 30도 사이에 부는 바람, 무역풍이었죠. 요 무역풍에 의해서 해류의 경우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해류의 이름이 뭐였었죠? 그렇죠. 적도 해류였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남적도 해류인데 적도 해류라고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요 적도 해류에 의해서 따뜻한 해수가 계속 지속적으로 인도네시아 쪽으로 몰리게 돼요. 그러니 인도네시아는 평상시에도 표층수온이 평상시에 높게 유지가 되겠죠. 따뜻한 해수가 계속 오니. 그렇죠. 반면에 페루 부근의 경우는 따뜻한 해수가 점점 멀어지면서 표층의
발산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바람에 의해서 해류의 경우가 이동을 하면서 연안 부근에서 용승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 연안용승이다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평상시에 연안용승에 의해서 표층수온이 어떻게 될까요? 낮아질 거라는 겁니다. 자, 여기 그러면 동태평양은 평상시보다 낮고 그리고 서태평양은 높다라는 거를 알게 됐죠. 요 서태평양의 경우는 표층수온의 경우가 평상시보다 높기 때문에 기압의 경우에는 위에 있는 그 해수면과 접해 있는 그 공기의 경우에도 달궈져서 상승하는 기류가 나타나려고 하겠고, 그러니 기압은 낮겠죠. 그래서 우리 인도네시아 부근에서 기압이 낮으니 막 비 같은 것이 많이 내려서 열대우림 형성되고 그러잖아요. 반면에 페루 부근의 경우에는 수온의 경우가 낮아지면서 냉각되면서 하강기류가 생겨가지고요, 기압이 높아집니다. 이 때문에 약간 건조한 기후가 형성돼서 우리 건조지대에 봤었잖아요. 이러한 기후가 형성됩니다. 또 특징이 하나가 무엇이 있냐면요, 용승에 의해서 우리 영양염류가 어떻게 되죠? 영양염류의 양이 증가해요. 그리고 용존산소량의 양은요, 용존산소량의 양도 증가합니다. 이로 인해서 영양염류를 먹고 자라나는 박테리아의 경우가 수가 증가하게 되고, 그 박테리아를 먹으면서 자라나는 물고기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좋은 어장, 즉 물고기가 많이 잡히게 되는 것이 페루 부근에서 많이 잡힙니다. 그래서 거대한 오징어도 잡히고 그러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엘니뇨 시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할게요. 엘니뇨 시기는 무역풍이 약화되는 시기예요. 무역풍의 경우가 약하게 변합니다. 이로 인해서 적도 해류가 당연히 요거를 끌고 가는 바람 자체가 약해지니 적도 해류가 약하게 불겠죠. 약하게 흐르겠죠. 그로 인해서 인도네시아의 경우 따뜻한 해수가 덜 이동을 하니 표층수온이 비교적 평소보다 낮아지게 되고요. 기압의 경우에도 이로 인해서 비교적 평소보다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저기압이 활발했던 곳이 고기압의 쪽으로 가까워지게 되고 건조한 기후가 나타나게 돼서 가뭄이라든가 산불이 나타나게 돼요. 엘니뇨 시기에 서태평양은 그러합니다. 동태평양을 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평상시에 활발하게 이 표층수온의 발산이 나타나면서 연안용승이 나타났는데, 엘니뇨 시기에는 표층수온의 경우가 덜 이동을 하니 연안용승이 억제되게 되고요. 그로 인해 표층수온이 비교적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표층수온이 비교적 높아졌으니 기압의 경우에도 비교적 어떻게 되겠어요? 낮아지겠죠. 비교적 기압의 경우가 낮아지면서 원래 비가 내리지 잘 않는 지역이었는데 비가 많이 내리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홍수의 피해를 얻게 되고요. 또한 연안용승에 의해서 좋은 어장이 형성됐었는데 이것이 억제되니 어장의 경우가 황폐화되게 됩니다. 황폐화. 여기까지가 엘니뇨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과 반대로 정반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라니냐는 무역풍이 강화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무역풍이 강하게 부니까 적도 해류의 경우에도 평상시보다 강하게 흐르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인도네시아의 부근은 표층수온의 경우가 더 높게 됩니다. 더 증가하게 됩니다. 평상시보다요. 기압의 경우에는 더 낮아지게 되겠죠. 그로 인해서 원래 비가 좀 내리던 곳이었지만 훨씬 많이 내리게 돼서 홍수의 피해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동태평양을 보면 라니냐 시기에 많이 해류가 이동을 하게 되면서 용승, 연안용승이 강화됩니다. 강화. 연안용승이 강해지면서요, 그것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면서 표층수온의 경우가 더 감소하겠죠. 표층수온이 더 감소하니 기압의 경우에는 더 증가할 테고요. 더 고기압 쪽으로 갈 테고요. 그로 인해서 원래 조금 건조한 지역이었지만 더 건조하게 되면서 가뭄이라든가 산불에 영향을 받게 되고요. 연안용승이 워낙 강해지다 보니 그 주변부의 바다가 물고기가 살기 힘들 정도로 추워지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냉해라고 부르거든요. 냉해. 그래서 냉해가 나타나는 것이 이러한 라니냐 시기입니다. 그래서 동서의 수온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원래 이 인도네시아와 페루 사이에 수온 차이가 나타났었는데 그것이 더 강해지는 시기는
바로 라니냐 시기입니다. 왜냐면 요 수온 차이가 났었던 이유가 적도 해류의 이동으로 인한 이동과 그리고 그걸로 인한 용승인데 그것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때가 라니냐 시기잖아요. 그리고 우리 방금 따져봤던 거를 가지고선도 요걸 보고서도 동서 수온 차이를 비교해서 보면 알 겁니다. 그 다음에 동서의 기압 차이도 라니냐 시기에 더 큽니다. 왜냐면 이 기압 차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수온 차이에 의해서 우리 나타났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 비교해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단면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요러한 인도네시아와 페루 지역을 단면으로 딱 잘라서 해수면의 단면을 볼 거예요. 여기가 인도네시아고요. 여기가 페루입니다. 그러면 평상시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따뜻한 적도 해류가 계속 인도네시아 쪽으로 이동을 하니 인도네시아의 이 해수면의 경우가 일반적으로 페루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요러한 해수면 경사가 이렇게 나타나고요. 요건 해수면입니다. 요건 평상시에 이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요 페루 부근에서는 이렇게 용승의 경우가 활발하게 나타나요. 그로 인해서 이 수온약층의 경우가 약간 높게 들리거든요. 용승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형성되는 게 평상시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급격하게 표시를 하지는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경사가 조금 보이게끔 다시 그릴게요. 다시 잘 보이게. 그리고 이 경사가 조금 잘 나타나게끔 그리면 되거든요. 잠시만요. 요렇게 좀 경사를 급하게 이렇게 조금 과장해서 그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됩니다. 요거의 경우에는 수온약층의 그 깊이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서태평양의 해수면 높이는 비교적 높은 거라 알 수가 있고 수온약층의 깊이는 깊죠. 그래서 이러한 따뜻한 해수의 경우가 위에 있으니 이 온난 수역의 두께는 두껍습니다. 두꺼움. 반면에 동태평양은 해수면의 높이가 낮고 수온약층의 깊이가 용승에 의해서 들렸으니 이거를 얕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위로 올라왔잖아요. 얕은 거잖아요. 그리고 온난 수역의 두께는 얇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엘니뇨 시기도 한번 빨간색으로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엘니뇨 시기에는요, 따뜻한 해수가 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원래 이동을 덜 했으니 이런 식으로 좀 완만해지겠죠, 기울기가. 그리고 이 용승의 경우에도 더디게 좀 억제가 되기 때문에 수온약층이 아래로 깊이 발달을 하게 되고 그걸 연결하면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약간 완만해졌는데 그래도 여기 인도네시아 부근이 페루 부근보다는 높게, 살짝 높게 그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엘니뇨 시기에는 해수면 높이가 평상시보다 낮아졌고요. 수온약층의 깊이는 얕아졌고요. 여러분들 스님 쓰는 대로 쓰지 말고 지금 보면서 판단을 해보세요. 수온약층의 온난 수역의 두께는 얇아졌습니다. 그리고 동태평양 부근을 보면요. 해수면 높이가 어떻게 됐죠? 높아졌고요. 높아짐. 수온약층의 깊이는 깊어졌고요. 아이고, 왜 이러지? 깊어짐. 온난 수역의 두께는 두꺼워졌습니다. 두꺼워짐. 자, 이번에는 파란 색깔 볼펜을 꺼내서 라니냐 시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라니냐는 무역풍 강화에 의해서 적도 해류가 많이 이동을 하니 이렇게 더 급하게 해수면이 형성되겠고요. 그리고 용승의 경우도 활발하니 많이 올라오겠죠. 이렇게 수온약층이.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형성되는 것이 라니냐 시기입니다. 그러니 해수면의 높이는 평상시보다 더 높아졌고요. 높아짐. 수온약층의 깊이가 깊어졌고요. 온난 수역의 두께가 두꺼워졌습니다. 자,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빠르다 싶으면 멈춰두고선 먼저 써본 다음에 같이 선생님하고 보는 걸로 합시다. 라니냐 시기에는요. 평상시보다 지금 낮아졌고요. 수온약층의 깊이는 지금 얕아졌죠. 위로 올라왔잖아요. 얕아짐. 그리고 온난 수역의 두께는 얇아짐. 그래서 지금 평상시의 모습이 더 강화가 된 게 사실은 라니냐 시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아래에다가 요거 하나 이렇게 적어주세요. 여기다가
동서 해수면 높이 차이라고 쓰고서 엘니뇨와 라니냐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어느 시기가 해수면 높이 차이가 더 큽니까? 경사가 더 강한가요? 라니냐 시기가 더 강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요거 하나하나 외우는 거 아니에요. 엘니뇨 시기에 수온약층이 깊어지고 달달달달 외우는 거 아니고요. 요 무역풍이 강화되는지 약화되는지 요거 하나만 알아두고 요거를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그릴 수만 있다면 사실은 문제가 나왔을 때 요거 그려서 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하나하나 다 외우기에는 여러분들 남은 뇌 용량이 좀 아깝잖아요. 효율적으로 작은 것을 외우고서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요 원리를 기억을 해두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그래야지 응용 문제가 나왔을 때도 잘 대처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여기 있는 내용 잠깐 지우고 선생님이 준비한 좀 화면을 볼 건데, 자, 요거를 보면 지금 화면이 멈춰 있는데요. 아이고. 원래는 움직이는 이러한 움짤의 모습인데 그냥 이걸로 봅시다. 여기 보면요, 서태평양의 경우는 해수면이 높게 유지가 되어 있고 요거가 동태평양은 해수면이 높이가 낮아요. 이거 해수면을 나타낸 거거든요. 이렇게 높은 이유 바로 무엇이 때문이다? 무역풍에 의해서 적도 해류가 계속 이동했기 때문이다. 지금 여기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온도가 낮다는 거죠. 이렇게 낮은 이유 뭐 때문이다? 이 동태평양 부근에서 아래에서 용승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뒷장으로 넘어가면요, 엘니뇨와 라니냐의 발생 과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내용의 정리에 대한 내용인 겁니다. 요거 아래에 있는 글씨는 여러분들이 각자 반드시 꼭 읽어보세요. 혼자 내용 공부 복습하면서 읽어보고 위에 있는 그림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러한 경사가 이렇게 나타나져 있는데 지금 엘니뇨 시기가 비교적 경사가 누가 봐도 완만해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라니냐 시기는 평상시보다 훨씬 경사가 급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 부분에 이렇게 진하게 표시된 부분이 표층 수온의 경우가 높은 부분인데 표층 수온이 라니냐 시기에는 많이 여기 서태평양 쪽으로 이동한 걸 알 수가 있고 엘니뇨 시기는 비교적 중앙 쪽으로 동쪽으로 이동한 걸 볼 수가 있고 그 가운데가 평상시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그림을 보고선 요 내용이 이렇게 안 적혀 있어도 어느 시기가 엘니뇨고 라니냐고 평상시인지를 구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하다가 미처 설명을 하지 못한 게 있는데 여기 부분에다가 요 내용을 좀 참고적으로 하나를 적어두세요. 무슨 내용이냐면요, 적도 반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적도 반류가 뭐였냐면 북적도 해류와 남적도 해류 사이의 부는 반대로 흐르는 적도 부근에 있는 해류가 적도 반류였어요. 요 적도 반류는요, 엘니뇨 시기에는요, 일단 먼저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강화가 되고요. 라니냐 시기에는 그 흐름이 약화가 됩니다. 요 적도 반류에 대한 내용이요, 사설 아마 문제집을 풀어보거나 아니면 과거에 나왔었던 기출을 풀다 보면 요런 거를 물어보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와서는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는 것으로 스님은 알고 있고요. 잘 물어보지 않는 내용이지만 혹시나 몰라서 얘기를 합니다. 적도 반류는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냐면요, 반대로 이 무역풍 방향에 반대로 흐르는 해류잖아요. 그러다 보니 무역풍이 얘를 방해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적도 반류의 흐름을. 그러니까 무역풍이 약한 시기에 엘니뇨는 방해를 덜 받으니까 강하게 흐를 수가 있는 거고요. 무역풍의 경우가 약한이 아니라 강해지는 시기인 라니냐 시기에는 오히려 그 방해를 많이 받아서 좀 더디게 약화돼서 흐른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해수면의 높이가 어떻게 되고 표층 수온이 어떻게 되고 엘니뇨 시기, 라니냐 시기 비교를 했었는데 원래 기본적인 값 있죠. 요 인도네시아 부근의 경우에는 원래 표층 수온이 비교적 높고 페루 부근의 경우에는 낮다라는 요 기본적인 사항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엘니뇨라고 해서 여기가 기온의 경우가 조금은 낮아지고 높아지고 하더라도
비교적 여기가 더 높고 여기가 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랑 비교했을 때 낮아지고 높아지는 거지 그 상황이 완전히 둘이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이 역전되는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요게 해수면에서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있는 서태평양이 그래도 동태평양보다는 해수면이 약간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잘 가질 수 있는 5개년부 중에서 하나니까 요거는 잘 유의를 해두세요. 그러면 오늘 여기 아래에 있는 탐구까지만 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탐구에 대한 내용을 보면 바로 열대 태평양의 동서의 단면을 딱 잘라서 바로 등수온선, 수온의 분포를 나타낸 겁니다. 지금 요거를 보면 어떤 게 엘니뇨인지 라니냐인지를 우리가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구분해내면 되냐면요. 등온선의 기울기를 보고 구분하면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엘니뇨 시기는 비교적 등온선의 경우가 나란하죠. 완만합니다. 반면에 라니냐 시기는 급해요. 자, 요거 우리 바로 전에 방금 봤던 요거를 보면 엘니뇨 시기에 완만했고요. 라니냐 시기에 급했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알아둬야 될 내용이 여기 보면 등온선의 경우가 굉장히 촘촘하게 발달한 요 부분이 있어요. 요렇게 촘촘하게 발달했다는 거는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서 요러한 수온의 경우가 표층수온이 아니라 이러한 수온 변화가 나다다다다 이렇게 변한다는 의미고 급격하게 변한다는 겁니다. 수온 변화가 크다는 거예요. 우리 해수의 층상구조 배울 때 이렇게 수온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나는 층을 부르는 이름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수온약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촘촘하게 나타나는 지역이 수온약층이고요. 지금 엘니뇨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라니냐의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라니냐 시기에 우리 용승의 경우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동태평양 부근이 쑥 올라왔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모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내용 아래에 있는 내용 정리해 볼게요. 동서방향의 등온선 기울기는 평상시보다 엘니뇨 시기가 완만해지고요. 라니냐 시기에는 급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온약층의 깊이가요. 엘니뇨 시기에는 평상시보다 서태평양의 경우가 여기가 서태평양이거든요. 서태평양이 어떻게 되죠? 서태평양이 먼저 생각하기 어려우면 동태평양부터 먼저 생각하면 됩니다. 동태평양에서는 용승이 나타나는데 더디게 일어나니 평상시보다 깊어졌잖아요. 그래서 동태평양에서는 깊어지고 서태평양의 경우에는 반대로 평상시보다 얕아집니다. 라니냐 시기는 그 반대죠. 요렇게 용승의 경우 활발하게 나타나니 동태평양이 쑥 올라오게 돼서 평상시보다 얕아지게 되고요. 반대로 서태평양은 깊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동서태평양의 수온약층의 깊이 차이, 즉 경사의 경우가 어디가 더 급하냐? 바로 라니냐 시기의 경우가 그 차이가 커지겠죠. 엘니뇨 시기는요, 작아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용은 이걸로 마무리하는데 잠깐 여러분들 좀 봐야 될 게 있어서 그것만 하나만 보고선 진짜 끝낼게요. 자, 여기 보면 동서에 써져 있는 것이 아까 여기가 서태평양이고 여기가 동태평양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W라고 써 있고요. 아이고, 이거 반대로 썼네요. 여기가 동태평양이고 여기가 서태평양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W라고 써 있고요. 여기 E라고 써 있습니다. 요게 왜 이렇게 나타나냐면요. 여러분들 세계 지도를 좀 보면 우리 이 가로축의 경우에는 위도라고 하죠. 세로를 경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경도의 기준 0점이 되는 지점이 어디냐면 여기 좀 직선으로 했어야 됐는데 여기 부근에 영국이 있죠.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우리가 경도를 따집니다. 그래서 그리니치 천문대의 오른쪽으로 동쪽 방향으로 가면 이스트로 표시를 하고요. 왼쪽 그러니까 서쪽으로 가면 웨스트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있는 페루 부근의 경우가 웨스트가 되는 거고요. 동태평양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서태평양의 경우가 이스트로 표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문제에서 요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을 반전시켜서 정반대로 나온 문제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보고선 여러분들이 여기 서태평양인가? 라고 오해할까봐 아니다. 요거는 동태평양이다. 경도상 그냥 이렇게 표현이 된 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오늘 내용 진짜 끝이고 다음 시간에 우리 이어서 볼 수 있도록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